안녕하세요. 도시를 맛있게 즐기는 법을 연구하는 도시락의 조정식입니다. 2024년 12월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72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7.7%가 고령자가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도시락에서는 이런 사회 흐름에 맞춰서 도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그 인사이트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먼저 제 오른쪽에는 벌써 이제 세 번째입니다. 저도 이제 좀 의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윤세영 소장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도시공사 IH도시연구소장 윤세영입니다. 자, 그리고 제 왼쪽에는 오늘 주제에 정말 적합한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 녹화가 들어가기 전부터도 이런 컨텐츠 찍는 걸 너무 좋아하신다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건축공간연구원의 고영호입니다. 저는 지금 국무조정실 산하 건축공간연구원에서 고령자 주거와 고령 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어떠한 정책 개선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가 있는데요.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지금 민간위원으로 정책 자문과 어떤 의견 제시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소개 해주신 것처럼 오늘 주제에 딱 맞는 우리 박사님과 함께 하게 됐는데요. 아니 이게 컨텐츠 찍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정책 연구 하다 보면은 사실 이 어렵고 조금 복잡하고 어쩌면은 좀 재미없는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국민 삶의 그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좀 널리 알려져야 되지 않겠나. 맞습니다. 그러려면은 이런 컨텐츠나 이런 클립들을 통해서 좀 알기 쉽게 전달하는 그런 매개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윤세영 소장님 그리고 고영호 박사님과 함께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대한민국에 뭐가 필요한지 한번 맛있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계를 좀 보면요, 2023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르신의 87.2% 이제 거의 대부분이 원래 사시던 곳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하신다. 네, 그런 통계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걸 AIP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Aging in Place. 그래서 내가 원래 살던 곳에서 나이 들어가고 싶다. 그런 의미인 거죠. 집에서 이렇게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이제 살아가시면서 아무래도 이제 젊은 시절부터 쭉 살아오셨던 공간이기 때문에 마음은 편하겠지만 신체가 이제 조금씩 또 노화되고 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조영식님 말씀 주신 에이징 인 플레이스에서 플레이스를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은 뭐 그냥 딱 집 아니면은 뭐 우리 동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 정들었던 장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익숙한 곳에서 가능한 한 오랜 시간 동안 좀 지내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어르신들의 삶을 오히려 좀 편안하고 또 즐겁고 안전하게 하는 길이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에서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래도 어르신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집 안이거든요. 그럼 집 안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느냐?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사실 우리가 이제 30대, 40대, 50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이 점점 빠집니다. 네, 그리고 관절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몸이 약해지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워지는 거는 사실 앉았다가 일어서는 거. 이런 소리들이 많이 나요. 그리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눕는 거, 누웠다가 앉는 거. 네,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근육의 쇠퇴, 근육의 감소 때문에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일상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침대 혹은 침대가 없는 곳에서 바닥에서 주무시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하나하나의 동작마다 모든 시간들이 힘든 시간이고, 그 동작과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넘어질 위험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한번 넘어지면 그게 고관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데 조금 이렇게 부상이 있으시면은 그대로 와상, 그러니까 누워서 생활하게 되는 상태로 전환이 되면서 사실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죠. 저희 그 친할머니도 그러셨고,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몸이 좀 약해지시면서 낙상 사고와 함께 몸이 좀 확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보면은 병실이나
그렇죠. 뭐 내지는 호텔에도 좀 뭐 화장실에 그런 시설들이 있고 네. 그리고 요즘 신축 아파트에도 뭐 이렇게 벨이라든지 뭐 손잡이들이 맞습니다. 달려 있는 곳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르신들의 집 안 생활이 안전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딱 한 번 일어나는 최초의 낙상을 예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어르신 입장에서는 가장 빠르게 응급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집 안에 사실 이런 조영식님이 말씀해주신 이런 안전 손잡이나 핸드레일 같은 거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동시에 위급 상황 시에 내가 핸드폰을 어디다 뒀는지 정신이 없으니까 네. 비상벨이 조금 너무 모든 곳까지는 아니지만 화장실, 네. 침실, 그 다음에 넘어졌을 때는 어느 정도 높이 달려있는 비상벨을 누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 쪽에도 비상벨이 한두 개는 같이 설치되어야 한다라는 네.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방이 중요하고 네. 또 요즘 워낙 또 독거노인 1인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네,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최근에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던 게 탑골공원에서 바둑 금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유는 치안과 문화재 보존이 이유였기 때문에 뭐 이유도 이해는 갑니다만 조금 이제 물음표가 드는 부분은 탑골공원은 좀 어떤 상징적인 곳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이제 가서 좀 친구도 사귀시고 시간도 보내시고 이렇게 하는 곳이었었는데 그럼 이제 그 탑골공원에 모여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던 어르신들은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물음표가 좀 드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좀 즐기고 또 이렇게 문화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은 계속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들은 좀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 점점 이제 고령자들이 늘어나게 될 텐데 이 대한민국의 한계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한계점은 한 3-4가지 정도로 말씀을 조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조윤식님께서 말씀해주신 뭐 어르신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어디를 뭐 갈 데가 없다 이런 것도 문제가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어르신들의 주거에 대한 안정성.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안전성이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안정성인데요. 그러니까 어르신 입장에서 내 한 몸 누이고 하루를 생활하고 할 만한 그런 공간, 주택을 조금 마음 편하게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좀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어르신들의 주거 지원에 대한 부처가 크게 2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토교통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 네. 국토교통부는 뭐 하는 곳으로 생각이 보통 드시나요? 뭐 부동산 네, 맞습니다. 주택을 실제로 짓고 공급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보건복지부는 실제로 소프트웨어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어르신들의 보건이나 복지, 건강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이제 부처가 될 텐데 국토교통부의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사업이 있고 보건복지부에는 노인 주거복지 시설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2개가 다 결국에 형식적으로는 어르신들이 사는 집을 지원하는 중앙부처의 사업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 아까 우리나라에 이제 뭐 어르신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데 지금 실제적인 숫자로 보면은 네. 어르신들 우리나라의 전체 숫자가 1,000만 명을 넘었거든요. 인구가 이제 5천만이니까 네, 20%를 넘었으니까 1,000만 명이고 이거를 가구 단위로 따지면은 어르신들이 사는 가구를 600만 가구 정도로 봅니다. 네. 그런데 이 고령자 복지주택이 지금까지 얼마나 공급이 됐냐면은 현재까지 아직 1,000가구가 안 돼요. 그럼 보건복지부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이라는 거는 전국에 얼마나 있느냐? 지금 40개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아직 부족하죠. 턱없이 부족하죠. 이제 최근 들어서 이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공급 정책이 시작이 된 것도 있지만 사실 이전에도 뭐 실버 공공주택이라든지 다른 이름으로 공급은 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일단 공급량 자체가 부족하다. 절대적인 공급량이 어르신들의 비율이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잘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이 사회 인구구조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정부 부처의 여력이 채 닿지 못하고 있다. 야, 근데 앞으로 더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제는 베이비붐 세대의 어르신들까지 같이 합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부처에서 이렇게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존에 지금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주택을 조금 더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개조해주고 고쳐주는 기존 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도 분명히 함께 가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려는 거고요. 지금까지가 첫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의 소득 계층에 따라 좀 갈려요. 네.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국토부의 주택 공급에 좀 집중이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좀 고소득, 조금 벌어놓은 돈이 여유 있으신 분들은 본인들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요즘 많이 뭐 광고도 되고 있는 실버 주택이라든지 그렇죠. 네. 그런 럭셔리 고소득 어르신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거와 복지 서비스가 함께 되어 있는 그런 데로 또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남는 거는 중산층이죠. 네. 네. 중산층의 보통의 삶을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중산층으로서 오히려 사각지대.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버리고 저소득층으로 내려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고소득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실버 주택까지 들어가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그런 약간의 소득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좀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국가에서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고 이번 정부 들어서 특히나 조금 더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어르신들에 대한 이 지원, 주거와 이 복지의 지원이 사실은 하나가 돼야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조정식님이 예를 들어 식사하러 어디 식당을 갔습니다. 네. 일단 온 인원수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점원이 테이블 배치는 저쪽 카운터에 얘기하세요라고 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가서 얘기하고. 네. 그래서 테이블을 안내받아서 앉았더니 주문을 하려고 그랬더니 주문은 저쪽에서 하세요. 그래서 음식을 받아가지고 뭐가 좀 필요해. 뭐 좀 더 주세요. 그러니까 반찬은 저쪽 가서 얘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택에 대한 공급은 국토부에서 하고 있고 그 주택과 함께 들어가야 되는 복지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어르신들의 이런 커뮤니티 활동이나 문화 여가에 대한 거는 문화체육부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이 끝이 아니라 계속 평생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사회 참여에 대한 교육은 또 교육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이게 서로 각각의 부처에서 소관법이 다르다 보니까 벌어지는 일인데 이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또 이렇게 대응할 수도 맞습니다. 있고요. 네. 하지만 중간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일원화시키는 컨트롤 타워는 분명히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식당에 가서 세 분이시죠? 주문은 뭐 하시겠어요? 식사 불편한데 없으세요? 더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계산은 저쪽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물리적인 거, 소프트웨어적인 거, 주거와 복지와 서비스와 교육과 문화 체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좀 일원화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부처의 전문성 때문과 그 다음에 소관법의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것 때문에 조금은 각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겠다. 마지막 이제 중요한 건 전체적인 방향성인데요. 사실 우리 도시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가 지금 큰 주제잖아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체형이 바뀌면은 옷을 뭐 조금 더 뚱뚱해졌으면은 큰 옷으로 새로운 비교. 태연비예요. 네. 아니면은 좀 살이 빠졌으면은 조금 좀 작은 옷으로 바꿔 입거나 그쵸.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 도시라는 거는 한번 조성되고 난 다음에는 쉽게 바꿀 수가 없죠. 이게 무엇에 따라 바뀌어야 되냐면은 이 도시 공간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특성에 맞춰서 이 공간이 확 바뀔 수 있다면 좋은데, 사실 우리나라의 도시는 6.25 전쟁 이후에 굉장히 급속한 발전을 꿈꾸면서 사실 젊은 층, 그 다음에 한창 일하는 청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피팅해가지고 도시를 발전시켰고 만들어 왔죠. 젊은이 위주의 도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꼭 젊은이 위주라기보다는 특정 계층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기보다는 일본과 미국과 해외의 좋은 모델들을 우리나라식으로 해석하면서 일단 가지고 와서 만들었죠. 그러니까 조정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구의 절반이 고령자, 다시 말하면 이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의 절반이 어르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공간도 그거에 맞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지만 조금 속도감 있게
바꿔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조금만 더 전문적으로 얘기한다면은 특정 계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결국에는 나이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화하는 과정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 환경과 주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소장님, 국내에서 이렇게 모든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설계하는 도시 모델이 있을까요? 저희 인천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 원도시면서 사업 중에서 비론공감 2080이라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아까 비유하신 대로 내가 그 장소에 가서 그 서비스를 한 군데서 원스톱으로 이용만 할 수 있으면 사실은 가장 만족스러운 거잖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 비론공감 2080 사업 중에 비론 큰둥지라는 사업은 그 생활 SOC를 다 통합해서 한 건물 안에 넣어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르신이 일어나셔가지고 비론 그 큰 동지에 가셨어요. 그러면은 1층에서는 노인정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시고 2층에 올라가셔서는 평생학습을 하시고 3층에 올라가셔서는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도 받으시고 이럴 수 있는 것을 한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들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드는 그런 사업들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까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어떤 고령화 사회에서 꼭 필요한 공공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면서 그리고 사실은 이 생활 SOC 서비스 중에 고령자 프로그램만 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다가 아이들을 위한 그 육아, 친화 관련된 서비스들을 같이 넣게 되면 한 공간 안에서 아이들도 오고 어르신들도 가고 예를 들면은 할머니가 손자 손을 잡고 그 생활 SOC 가셔가지고 아이는 1층에 어린이집에 보내시고 본인은 아이가 1층에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에 3층에 올라가셔가지고 혈압도 재시고 운동도 하시고 다시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약간 어르신과 아이가 함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진짜 좋다고 느껴지는 게 저도 뭐 한창 이제 제 친구들도 그렇고 아이를 키우는 나이 때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뭐 친정이나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가까이 사는 경우에는 되게 이제 운이 좋은 경우죠. 그렇죠. 뭐 어머님이 이렇게 뭐 아이를 봐주시고 뭐 등하원을 시켜주시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잖아요. 뭐 이런 사업들이 이어진다면 사실 우리 그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또 믿고 맡길 수 있고 또 이제 아이들한테도 조부모님과 같이 이제 자라나는 게 정서적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도 뭔가 이제 자녀들을 도울 수 있고 또 손주도 많이 볼 수 있고 여러모로 장점들이 많이 있는 사업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단순한 도읍을 넘어서 세대가 통합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쯤에서 좀 해외로 눈을 좀 돌려보고 싶은데 해외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재밌는 사례가 있고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게 대학과 어르신들의 이 주거와 돌봄이 일원화되는 이른바 대학 연계형 고령자 주거 돌봄 단지, 영어로는 UBRC라고 해서 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 UBRC라고 하는데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네. 어르신들의 주거와 그 다음에 돌봄 서비스를 일원화하는 거는 지금까지 이제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이해를 했을 텐데 그 위치가 네. 사실 탑골 공원이 아니라 만약에 대학 캠퍼스 안에 있거나 대학 캠퍼스 인근에 있으면은 대학이라는 공간이 어떻죠? 모든 종류의 인프라가 종합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르신들이 그 종합된 인프라와 서비스를 같이 누리면서 주거와 돌봄 플러스 사회 참여, 사회 교류, 더 나아가서는 대학에서 수업도 들으시고 또 어느 정도 학력이 있으시거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특강을 하시면서 수업을 하시기도 하고. 야, 근데 진짜 요즘에 이제 학생들도 좀 줄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신입생들이 부족한 학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학령 인구라고 하는데 뭐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있긴 하는데 사실 대학 입장에서는 신입생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저출생 때문에 신입생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대학의 수입원이 줄어든다라는 그렇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통폐합 얘기가 나오고 하는 것인데 사실 대학 입장에서는 이런 어르신들의 주거와 돌봄 일원화된 것을 캠퍼스로 끌어들임으로써 너무 좋다.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거기 상권도 살 거고 또.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최근의 시니어 분들은 어느 정도의 소비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누군가의 도움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베풀기도 하고 내가 소비도 하면서 대학에서의 대학생들과 젊은이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 수 있겠다라는 이런 세대 통합형 주거 모델이 사실 미국에서는 뭐 플로리다 주립대라든지 미시간 주립대라든지 사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러한 UBRC라는 사업을 함께 하고 있어요. 또 대학가 근처에는 그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거기 학생들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이제 주거할 수 있는 곳들도 많은데 거기도 이제 또 빈집들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공간들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이라는 공간이 뭐 지역에 있더라도 인프라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사시기에 너무 좋겠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제 친구네 부모님들도 그렇고 한 제 또래 아니면 저보다 조금 더 나이 많으실 때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나는 나이 들면 어디 시골 가서 농사 지면서 사실 거라고 했는데 지금 그 때가 됐는데 가신 분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아무도 안 왜냐면 도시에서 계속 사셨기 때문에 그 인프라가 안 돼 있으면 사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야 이런 방법은 근데 그 중에서 사실 그 어르신들이 시골로 못 내려가시고 안 내려가시는 제일 큰 이유가 병원이 없어서요. 네. 병원도 오히려 병원이 대도시에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병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에 사시던 분들이 대도시로 거꾸로 오시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UBRC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의 성공을 우리나라에서 담보하려면 의대를 갖고 있는 대학이나 대학 병원을 갖고 있는 그런 데서 먼저 국가와 그다음에 대학 그다음에 민간이 힘을 합쳐가지고 좀 시범 사업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의료시설 자체도 사실은 수도권에 좀 많이 몰려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좀 그죠 지역 전체적으로 좀 의료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게 되게 필요하겠다 이런. 그 민간의 실버타운 그 비싸게 내고 가는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당연히 큰 대형 병원하고 연계된 의료 서비스를 사실은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그 상류층이나 비싼 임대료를 내시고 하시는 분들 시장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건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아까 이야기하신 중산층이나 취약계층들 그걸 들어가시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거나 정책을 뿌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게 저희가 나아갈 방향인 건 거고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지금 마침 이제 국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통합돌봄 지원법이라고 그 국가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의료와 돌봄 관련된 것들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돌보는 법을 2024년 3월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딱 내년 3월에 드디어 그 법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신규 아파트에 들어가시지 않아도 아까 저 아나운서 얘기하신 에이징 인 플레이스 내가 살던 원도심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혹은 노후된 아파트 단지 사시는 분들도 부처별로 공급받던 복지부, 뭐 교육부 이런 데 있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래도 통합적으로 공급받으실 수 있는 근거법이 생기는 건 거고요. 이거는 아마도 아까 박사님 얘기하실 것대로 이전에 1세대의 어떤 고령자 관련된 주택들은 시설 위주였어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고령자 주택을 만든다든지 요양원 같은 걸 만든다든지 복지시설을 많은 쪽으로 집중돼 있다면 이제 차세대 앞으로 다가올 세대를 위한 고령자 정책은 지역 위주로 지역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공급하고 돌봄 서비스가 주거랑 연합되고 약간 융복합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까 이야기하셨던 세대 통합형 지속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그런 정책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그 어르신들과 젊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을 물리적으로 또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어서 사실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르신들한테. 네 이렇게 가는 방향이 진짜 올바른 방향인 것 같다. 맞습니다.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그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서비스가 잘 붙어 있다 하더라도 노인끼리만 모여 사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젊은이들끼리만 모여 사는 것도 젊은이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요. 결국에는 우리는 서로 돕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대와 어우러지면서 살 수 있어야 되고
가급적이면은 어르신들의 신체 정신적인 그런 노쇠함을 조금 더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조금 결합되어야 하겠다 정도로 종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초고령 사회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같이 맛있게 도시락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전문가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이 초고령화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청사진을 잘 그려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두 분은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한데 먼저 우리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한테 되게 적합했던 게 이제 저도 나이를 들어서 아마도 고령자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네. 곧.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주제 자체가 먼 게 아닌 건 거고요. 지금 제가 돌보고 있는 우리 부모님과 비슷한 나이가 되면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주제가 먼 얘기가 아니라 저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집중도 있게 이 주제를 갖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이긴 한데 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거꾸로 한 노인이 행복하게 늙어가기 위해서도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그런 행복한 마을에서 행복하게 늙어가고 싶기 때문에 이 주제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좀 더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서 그런 마을에서 늙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고 하긴 한데 사실 저는 정책을 연구하는 정책 연구자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우리나라가 닥칠 상황을 조금이나마 조금 앞서 생각해보고 결국에는 국민, 그냥 일반 시민의 삶이 좀 대응하는 데는 법과 제도가 미리 준비되어 있도록 좀 근거를 과학적으로 제시하는 그게 이제 저의 역할인지라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 만나뵙고 조금 더 인사이트를 조금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 같고 오늘 이 도시락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좀 인천 시민분들께 그리고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도시락 통해서 도시 이야기를 재밌게 나눠봤는데요. 도시가 초고령화 사회에 맞게 발전하고자 하는 만큼 우리 사회 구성원들도 자연스럽게 천천히 건강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분들도 물 많이 드시고 건강검진도 또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또 잘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허락되는 선에서 운동도 좀 열심히 하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회에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2026년 원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함께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